물, 치료의 핵심이다. 만성 탈수를 이해하게 되면 전식,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변비, 비만, 위궤양, 편두통, 류마티스, 요통, 뇌졸중 등 모든 건강 문제의 원인과 치료가 분명해질 것이다. 런던 갤리지 의학 박사의 지음, 김성미 옮김, 전세일 감수. 그렇습니다. 전세일 원장님. 관상심장 질환이라. 코로너리 허트 디지즈. 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은 앞서 관상동맥의 콜레스테롤 형성과 비축에 관해 설명한 바와 같다. 추가할 내용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 심장질환의 또 다른 기본 원인은 지속적인 고혈압과 농축된 순환 혈액의 전단력이다. 그 사실을 덧붙여 참작한다면 관상심장질환과 뇌손상, 뇌졸중 등의 나머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와 동일한 설명이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각 기관의 모든 세포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기관의 온갖 세포가 문제를 감지하게 되는데 일부는 특히 더 심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들은 비상수분 주입 체계에 의해 보다 중요한 세포들이 수화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안심하게 된다. 심장 역시 탈수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완전히 무능해진 심장은 기능 부전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흔히 경련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 과정은 작은 동맥의 영구 폐색으로 이어진다. 초기의 경련에는 통증이 수반된다. 바로 그 순간에 물을 마시게 되면 경련은 가라앉게 되며 동맥의 영구 폐색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다른 어떤 약보다도 즉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을 마심으로써 적어도 손상 정도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콜레스테롤 치는 또한 골밀도 소실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골다공증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열감, 하트, 플래시스.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얼굴의 신경감지기의 순환이 주목을 받는 것은 뇌세포의 경우와 똑같아 정보 수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 쪽에 있는 얼굴 신경감지기는 세로토닌이 조절하는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시에 이들 신경계는 몸의 호르몬 균형 조절도 관장하고 있다.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의 체내 활동 수준은 물의 조절 역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노화에 따라서 갈증 감각이 소실되고 지속적인 탈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자연히 탈수로 인해 몸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은 결국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 그 대표적인 징후인 열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료에 의하면 70대에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갱년기가 확립되는 나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생활 방식과 균형 잡힌 영양을 취한다면 갱년기를 늦추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열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을 충분히 수화시켜야 한다. 또한 균형 잡힌 아미노산 식단을 취함으로써 뇌의 세로토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 B6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타민 B6는 아미노산의 변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트립타민, 인돌라민 등으로 티로신이 도파와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등으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은
몸의 호르몬 기능 균형과 또한 수분 섭취 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탈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비타민 B6와 아연이 결핍되어 있다. 날마다 100mg의 비타민 B6를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 열감을 예방하고 월경 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심한 예방책을 취할 경우에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서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그 밖의 다른 문제들까지도 바로잡게 될 것이다. 단백질의 불완전 대사로 인해 생기는 요산은 보다 진전된 탈수 합병증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나의 임상 경험으로는 소변이 계속 맑은 무색을 보일 때까지 물의 섭취를 늘림으로써 통풍의 발병을 피할 수 있다. 요산 결정체가 형성되어 관절에 몰리는 것은 만성 탈수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장결석. 물을 부족하게 섭취하여 소변이 농축됨으로써 요산이 형성되고 신장 조직의 칼슘이 비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이러한 요소들의 기본적인 결정이 형성되고 나면 새로운 비축이 이루어지고 더욱 큰 조각들로 발전되어 마침내 폐색을 야기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감염된 소변은 이러한 결석의 형성을 부추기게 된다. 만약에 신장결석이 형성되어 빠져나가게 되면 장기적인 탈수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절대로 결정체의 초기 씨앗이 형성될 정도로 소변을 농축시켜서는 안 된다. 신장 내의 작은 결정이 신장 내의 큰 결석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장결석. 피부와 탈수. 몸이 탈수된 상태에서 물보호구역으로 규정할 첫 번째 대상은 피부이다. 피부는 체온을 식히거나 조절하기 위한 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탈수가 있게 되면 피부의 수분 보유량은 수분이 소실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대체되지 않은 채 다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탈수는 피부를 건조하고 유분기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우선 피부가 촉촉함을 잃고 건조해져서 말린 자두처럼 메마르게 된다. 둘째로는 피부 모세혈관의 순환이 더 적어짐에 따라서 본래의 건강한 혈색을 잃게 된다. 보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인간의 피부는 체내의 내부 작업장을 수용하고 있는 조직이다. 피부세포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한다. 이들 세포는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표면 증발이나 발한작용, 땀 등을 통해서 물을 빼앗긴다. 이 세 가지는 피부 표면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수분을 소실시킨다. 물이 피부 기저부의 순환을 통해 피부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부의 회복 속도는 감소될 것이며 탈수된 세포들이 몸을 덮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나이 이상으로 이미 노화된 피부를 지닌 젊은 여성들이나 혹은 얼굴이 온통 깊은 주름, 눈꼬리 주름 투성이인 중년 여성들이 종종 눈에 띄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얼굴은 바람과 태양광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부 표면의 수분 소실을 부채질한다. 남성의 피부는 여성의 피부보다 더 거칠기 때문에 탈수로 인한 손상이 여성의 경우처럼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남자들에게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얼굴의 수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남성 호르몬에 의해 얼굴 피부에 보다 많은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남성의 얼굴 피부 역시 거칠고 주름지게 된다. 탈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피부 문제는 피부경화증이다.
피부가 위축되고 얇아지거나 악어 가죽처럼 비늘이 생기게 되는 증상이다. 이러한 경화증의 초기 단계에서는 피부가 악어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밖으로 노출되는 피부 부위들인 팔, 무릎, 정강이, 손, 발 등의 피부가 가장 먼저 이 질병의 조짐을 나타낸다. 피부가 질겨지고 두꺼워지고 비늘처럼 된다.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 피부가 아주 얇아져서 피부 밑의 해부학적 부분을 거의 수축 포장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증세가 얼굴에 영향을 미치면 비록 얼굴색이 희고 밝다 해도 눈, 코, 입 등의 모양이 손상될 수 있다. 그 증상 또한 몹시 고통스럽다. 피부 경화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은 초기 단계의 수분 섭취를 증가할 경우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젊은 여성의 피부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그 결과에 너무나 황홀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녀는 외모상의 불치병으로 보이는 증세가 진전되는 것에 몹시 참담해하고 있던 중이었다. 놀라운 것은 너무도 다양한 인체의 탈수 표현 방법이다. 또 한 가지, 그들 스스로 병명을 붙인 그러한 증세들 속의 물의 역할에 대해 의료계 종사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부에 가장 일상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세탁물에 남아있는 세제 성분으로서 여간해서 잘 헹구어지지 않는다. 세제는 땀 속에 용해될 수 있으며 접촉성 피부염과 심한 경우 두드러기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어떠한 빨래든 항상 한 번 더 헹구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보통 60대에 들어서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종종 그보다도 15에서 20년 정도 일찍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골다공증은 모든 인구 집단 내의 남녀 모두에게 발생한다. 검사 소견으로는 뼈의 전체적인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뼈의 재흡수 속도가 형성 속도를 초과하며 그 결과로 뼈의 밀도와 부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누구도 노화에 따라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음은 골다공증에 대한 내 나름의 관점이다. 아직은 새로운 내용으로서 과학적인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고 있는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골다공증을 만성 탈수와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점진적인 상승과 연계하는 것은 용질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증상을 고찰하고 있는 많은 동료 의학자들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는 나의 과학적인 신념이며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나의 견해가 널리 보급될 경우 골다공증에 대한 해결책이 간단해질 것이다. 그 해결책은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치유라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문제이다. 골다공증과 탈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 일례로 건축 현장에서 원재료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빌딩 골조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오래가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만약 모래나 자갈, 시멘트가 근방에서 생산된다면 이들 요소와 겹겹의 철골을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한 가지 요소는 물뿐이다. 철골은 시멘트를 잘 지탱하게 해주는 내부의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견고한 건축 구조물에 꼭 필요한 견고성을 제공한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골격뼈의 제조에도 적용이 된다. 치밀한 뼈의 건축에는 뒤섞인 콜라겐 섬유가 무수히 많이 사용된다. 단일 섬유들과 함께 묶여 세 가닥의 띠로 짜여진다. 이렇게 짜여진 띠들은 나란히 위치하여 함께 묶이게 된다. 이러한 두꺼운 로프 같은 구조물이 각각의 수많은 칼슘과 나트륨 결정체를 비축하기 위한 구멍지대 혹은 틈새를 생성하는 식으로 뒤섞여 짜여진다. 탄력 있는 콜라겐 섬유질이 칼슘을 위해서 내부의 비계 발판을 제공하는 동안에
칼슘 자신은 무게를 견디기 위해 뼈가 필요로 하는 견고성을 확립한다. 또한 24%의 체내 나트륨 비축량의 대부분이 세포 외부의 액체 속에서 용해되지 않는 마그네슘과 같은 기타 미네랄들과 함께 뼛속의 결정체로 저장된다. 그러므로 뼈의 형성은 칼슘과 나트륨 또한 소량의 기타 미네랄 비축량에 의해 좌우된다. 나트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중요한 사실을 일깨우고자 한다. 나트륨과 그에 붙어있는 염화물과 중탄산염은 90%의 온갖 고형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고형물질은 세포 주변의 액체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나트륨은 세포 외부의 액체 용량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체내 전체 나트륨의 24%는 주로 뼛속의 고형의 결정체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뼛속에 저장된 나트륨은 몸의 나트륨 보유량을 구성하는 동시에 뼈를 결정체로 만들고 단단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나트륨은 그 자체로서 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뼈 형성에 있어서의 나트륨의 역할에서 보다시피 체내의 나트륨 부족은 골다공증이 자리 잡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나트륨을 배제한 식단과 이뇨제의 장기 사용은 골다공증의 확립에 유력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콜라겐 섬유는 직선 방식으로 연결된 아미노산으로부터 생산된다. 몸속의 아미노산 풀은 이러한 섬유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섬유실이 칼슘 비축고 속에 깊숙이 묻혀 있으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다. 주위에서 칼슘이 제거되는 즉시 섬유는 효소에 의해 분해될 수 있으며 섬유 속의 아미노산 성분은 자신의 저장고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몸속의 뼈는 축조와 분해 사이에서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며 형성된다. 어느 쪽의 상태로 균형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구성 중의 뼈가 보다 두텁고 단단해질지 아니면 약하고 가벼워질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뼈의 재흡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며 탈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골다공증을 유발할 정도로 뼈의 재흡수가 야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간접적인 결과로서 뼈의 재흡수가 생기는 다양한 증상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골다공증과 탈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질병의 과정에 있어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점과 초기 요인이 시작된 시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성 탈수가 시작되어 그에 따르는 골다공증이라는 결과가 있기까지는 10년 내지 3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만성 탈수가 자리 잡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갈증 감각의 소실이다. 이러한 갈증 감각의 소실은 30대부터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는 반면에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것은 대개 60대에 들어서이다. 따라서 서서히 시작된 뼈 재흡수 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이 많은 세월에 걸쳐 확고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비활동적이거나 뼈 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정도를 한층 악화시키게 된다. 한편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뼈를 충분히 사용하게 되면 칼슘을 비축하고 뼈대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 확립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는 뼈의 분해 공정 골용해로서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 야기된다. 알다시피 PGE는 신경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의 명령에 따라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종속 물질이다.
골수에는 이 히스타민을 만들어내는 비만 세포가 많이 있다. 히스타민에 의한 PGE의 활성이 지연될 경우에 뼈의 분해와 뼈에 비축된 칼슘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칼슘 보유고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 칼슘이 제거됨에 따라 드러난 콜라겐이 완전히 분해되기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히스타민의 활동을 조정하는 탈수에 의해 결과적으로 뼈 구조 내의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것이다. 골다공증은 뼈 형성과 골 용해 사이의 부정적인 결과이다. 히스타민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탈수와 관련된 뼈 재흡수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일일 수분 섭취를 8잔 235mg 잔으로 8잔 이상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또한 뼈 형성적으로 균형을 기울이기 위해 충분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에는 물론 많은 유익한 효과가 있다. 운동은 뼈 자체는 물론 뼈 관절과 근육과의 연결까지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운동은 모세의 혈관상을 더욱 확장시키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보다 큰 혈액풀을 구축하여 몸에 물과 원재료가 더 필요할 때 끌어올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평소 운동을 충분히 한 사람들은 힘든 일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별다른 영향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충분하고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통해 아미노산 풀을 관리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그에 따라 다양한 콜라겐 섬유의 제조율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암의 형성은 1987년 9월 나는 한 암학술회의 연수회에 초청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내가 우리 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인 암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도입한 바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비자의적 만성 탈수가 어째서 인체의 통증과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인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탈수가 인체의 생리 기능에 심한 체계 장애를 유발하며 4가지 주요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들 주요 혼란은 궁극적으로 또한 집합적으로 암을 형성하게 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침습 성장하도록 한다. 당시의 강연은 항암 연구 저널 1987년 10월호에 발표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인 을 통해서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과학적인 정보는 내 논문인 신경전달 물질 히스타민 대안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은 1989년 감염에 관한 제3차 인터사이언스 세계대회의 월드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다. 2002년 9월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제31회 정기암 제어사회 회의의 2번째 초청을 받아 체내의 탈수와 암 형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게 되었다. 상세한 설명은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에 비해 너무 복잡하지만 대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탈수는 몸의 전체적인 생리 기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중체계 기능 장애를 야기한다. 첫째, 세포 핵 내의 DNA 손상. 두 번째, 세포 내부의 DNA 회복 시스템의 비효율성 및 결과적인 소실. 셋째, 세포 수용체 이상과 호르몬 조절 체계의 균형 공정 소실. 넷째, 이상 세포에 대한 자각 능력의 부족과 그러한 세포들을 파괴할 능력의 부족, 체내의 정교한 유전자 풀에서 기형적이거나 미숙한 유전자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 체계의 소실 등을 야기하는 심지어 골수까지도 미치는 전반적인 면역체계 압박. 그러니까 요컨대 인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화학작용을
되찾기까지 임시 공정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탈수는 임시 구성된 화학적 결합의 단계적 붕괴에 맞서는 인체의 경쟁력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것이다. 인체는 화학적인 정연소라고 할 수 있다. 몸은 충분한 물과 그 외의 음식에 함유된 성분에 좌우되는 화학 반응의 가장 정교한 패턴에 의한 결과물이다. 몸이 그 효율성을 유지하고 평생 시시각각 수많은 화학 공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물이 부족하게 공급될 경우에 새로운 화학 경로를 생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그에 따라 통증과 질병, 조기 사망이 유발되는 것이다. 암은 조기 사망을 향한 그러한 일련의 화학 공법과 경로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4가지 경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탈수와 DNA 손상의 관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세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몇몇 산도가 높은 부산물을 배출하는 경향이 있다. 물은 세포 외부의 이러한 산성 요소를 씻어내고 부산물을 간과 신장으로 가져가 처리하게 한다. 물이 부족하여 이들 세포까지 순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세포가 배출해낸 사안에 의해 세포 핵 속에 저장된 DNA 레퍼토리 내의 미세하고도 상세한 전사 원판이 서서히 부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머지않아 그러한 부식이 영구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되면서 재생산 능력을 가진 이상세포를 유발하게 된다. 보다 원시적인 이러한 유형의 세포들은 통제 불능의 재생산 패턴을 작동시킨다. 과학적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세포 내에서는 정상세포의 단백질 키나제 C가 단백질 키나제 M으로 변환된다. 키나제 M은 자율적이고 막을 수 없는 보다 작은 효소로서 한계 범위에 상관없이 세포 재생산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암세포가 커다란 부표의 덩어리나 혹으로 진행하게 되어 인근 조직으로 침투하여 그 조직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DNA 회복 시스템은 복잡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상이한 메커니즘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가운데는 잘못된 DNA 복제를 잘라내고 재접합하며 과실을 바로잡는 일에 관여하는 작은 효소가 있다. 1985년 클로드 헬렌의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효소는 리신 트립토판 리신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 탈수는 몸의 트립토판 보유고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그에 따라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극미하게 탈수된 부분에 대한 아미노산의 전달이 DNA 복제 공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공정의 품질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단백질 키나제 효소는 세포 내부의 새로운 단백질 제조에 관여한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의 한 부류로서 재순환 과정을 위해 효소를 사용해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러한 균형과 과정은 체내의 모든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운동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줄 효소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근육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된다. 어느 경우든 간에 물과 그 속에 함께 운반되는 요소들은 그와 같은 균형 공정에서 주요하고도 긍정적인 역할, 물과 요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탈수는 이러한 요소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 내 프로테아제의 활동과 단백질의 분해가 우세해진다. 그로 인해 세포는 다양한 체내 호르몬들의 생리적 명령을 전달하게 해주는 세포막 수용체의 생성을 점점 줄이게 된다. 수용체 하향 조절이라는 공정이다. 프로테아제의 활동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단백질 키나제 M이
라는 새로운 부류의 단백질 제조 효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보다 원시적인 세포 기능에 적합한 효소이다. 바로 이 효소에 의해서 원시 세포의 끊임없는 재생산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암 연구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탈수에 의해 면역 체계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히스타민이 직접 또한 간접적으로 면역 체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히스타민이 체내의 고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면역 체계에 행사하며 그 영향력은 골수에까지 미칠 정도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갈 관리 프로그램에서의 히스타민의 역할로 인해 면역 체계가 끊임없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면역이라는 보호장치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림프종이나 골수종, 백혈병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면역체계가 지속적인 탈수에 따르는 히스타민의 과잉 활동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체내의 모든 백혈구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한편 면역체계 통제 메커니즘에 관여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백혈구 집단이 있다. 림프구 헬퍼 세포, 림프구 중 B세포 생산을 촉진하는 세포와 억제 세포로 알려진 백혈구들이다. 골수 내에는 헬퍼 세포의 2배에 달하는 억제 세포가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억제 세포는 어떠한 골수 제조 과정도 억제한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탈수 상태에서 면역 체계 내의 정상적인 골수 활동이 억제되는 것이다. 탈수가 면역 체계에 가하는 또 다른 주요 억제 효과는 코르티손의 강력한 방출 인자인 바소프레신의 역할이다. 코르티손의 활동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먼저 일부 백혈구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물질인 인터루킨 1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은 몸의 단백질 보육으로부터 원재료를 방출하기 위해 조직 분해를 한층 악화시킨다. 또한 코르티손의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인터루킨2와 인터페론 생산을 억제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면역 체계의 효율적인 방어 기능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들은 감염이나 외부 병원체, 이상세포, 암세포 등을 맞서 일선에서 싸우는 세포들에게 몸의 정상 조직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른다. 인터페론의 기능은 면역 체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터페론은 과산화수소와 오존의 국부적 방출을 야기하여 박테리아와 암세포를 죽게 만든다. 과학자들은 암 치료에 사용할 인터페론을 제조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그러나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인터페론은 천연의 인터페론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탈수와 그로 인한 면역체계의 여타 충격을 참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내 조직 변형과 암 유발에 미치는 탈수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이러한 설명에 따라 나는 암의 약물 치료에 있어 물이 세계 최고의 천연 예방약이며 또한 치료제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너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암과 관련하여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사합병증을 바로잡아줄 성분들도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대사합병증으로 인해 이들 성분의 원재료 보유고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몸의 화학적인 성질을 보다 알칼리 상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암세포들은 몸이 점점 산성화되어 갈 때 생성되기 때문이다. 암세포들은 어느 정도는 무기성 생물이어서 산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산소라고 한다. 체내에 유효 수분이 있어서 이 물과 함께 온갖 방어 능인과 필요 성분이 공급된다면 더불어 산소 역시 암세포에 공급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이 훌륭한 암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이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물과 소금이 이뤄낸 건강 기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까지.